백만장자가 아내의 머리를 너무 친절하다는 이유로 벌로 잘라버렸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음 날 아내가 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백만장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감동적인 극복 이야기.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봄날, 하늘은 맑았고 벚꽃 잎이들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다. 은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롯데호텔의 웨딩홀에서 재벌 3세 박준호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은채야, 너무 예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며 감탄했다. 은채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결혼식을 앞둔 긴장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준호는 완벽한 남자였다.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후계자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수재였다. 게다가 잘생긴 외모에 매너까지 완벽했다. 준비됐어요. 은채 씨,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속삭였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순백의 웨딩 드레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진주 목걸이는 은은하게 빛났다. 모든 것이 동화처럼 완벽했다. 웨딩홀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은채는 준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6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와의 데이트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한 프러포즈, 그리고 매일 아침 배달되는 꽃다발까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은채는 그저 흐름을 따라갈 뿐이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새 집, 새 차,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웨딩홀 문이 열리고 하객들의 시선이 은채에게 집중되었다. 앞쪽에서 준호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지만 은채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이제 제 것입니다. 준호가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그 말에 은채의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행복감이라고 여겼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준호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완벽한 부부가 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단 하나의 조건만 있어.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와줘. 은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그것은 마치 폭풍 후 전에 고요함 같았다. 하지만 은채는 그 신호를 무시하기로 했다. 결국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이었으니까.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녀의 웨딩 반지가 반짝였다. 그 순간 은채는 알지 못했다. 이 반지가 그녀를 묶는 첫 번째 쇠사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파리의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마치 꿈 같았다. 준호는 은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려 했고 최고급 부티크에서 쇼핑을 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겉모습 아래에는 서서히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 저 원피스는 좀 짧지 않아? 아침 식사 중에 준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은채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박준호의 아내야. 너무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은채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것이 첫 번째 징후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새 생활을 시작했다. 준호는 은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선물은 항상 조건이 따랐다. 이 카드로 원하는 걸 다 사. 단 내가 승인한 매장에서만. 준호는 블랙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왜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당신을 위해서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은채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조언처럼 시작됐다. 민지는 좀 위험한 것 같아. 너무 활발하고 개방적이야.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진이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이혼한 여자와 어울리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 은채는 점점 자신의 세계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는 항상 그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어느 날 저녁, 은채는 우연히 준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집 안 곳곳,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까지. 그 순간 은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내 것은 완벽하게 보호해야 하니까. 그날 밤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동안 그녀가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 끝없는 선물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황금빛 세 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그 세 장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빛 중에서 은채는 자신의 자유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준호의 힘과 영향력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기 때문이다. 은채의 일상은 점점 더 답답해져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과는 달리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준호는 그녀의 옷차림을 검사했고 그녀의 하루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다. 오늘은 어디 가려고? 준호가 은채의 핸드백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떤 친구?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연이요. 대학 동창이에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자고 하셨어.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제 시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은채는 혼자 펜트하우스에 갇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지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친구 중 하나였다. 은채야, 괜찮아?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은채는 거짓말을 했다. 정말? 네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은채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지 말이 맞았다. 그녀는 많이 변했다. 한때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지야. 은채가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다시 걸게. 은채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핸드폰을 가져갔다. 거짓말하면 안 돼, 은채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은채는 새로운 핸드폰을 받았다. 모든 연락처가 지워진 새 기기였다. 준호는 이것을 새 출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은채 안에서 깨어났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깨달았다.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과거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꿈 많던 대학생,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청년, 그리고 사랑에 빠진 여자. 모든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돼. 은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은채는 오랜만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이것은 단순한 탈출 계획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준호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사모님. 가정부 김씨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말했다. 은채는 고개를 들어 김씨를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 온 중년 여성이었다. 그동안 은채는 그녀를 그저 가정부로만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김씨는 얼마나 오래 여기서 일하셨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씨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 씨가 고등학생일 때부터예요. 그의 첫 번째 부인도 봤죠.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부인이요? 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김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은채는 우연히 김씨가 혼자 청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김씨,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녀를 찾아냈죠.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정신병원에 은채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걸어 들어온 함정의 깊이를 깨달았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모님. 김씨가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집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은채와 김씨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은채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고 김씨는 충실한 가정부였다. 하지만 작은 쪽지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세탁물 사이에, 책장 뒤에, 화분 밑에 김씨는 준호의 일정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은채에게 전달했다. 금고 비밀번호는 매달 바뀌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항상 중요한 날짜를 사용하죠. 김씨의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호의 스케줄, 거래처, 비밀번호, 그리고 그의 약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작은 수첩에 기록되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게 귀가했을 때 은채는 평소와 같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계산된 평온함이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은채가 물었다. 별일 없었어.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김씨가 가르쳐준 대로 요리도 배우고. 은채가 대답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요리만이 아닌 생존을 위한 기술들을. 다음 주말 준호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호텔 최상층의 연회장은 서울의 상류층으로 가득 찼다. 은채는 준호가 고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다. 박준호, 사장님과 부인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한 중년의 기업인이 다가와 말했다. 준호는 은채의 허리를 살짝 끌어안으며 웃었다. 네, 제가 복이 많죠. 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만나서.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에 그녀였다면 이 말에 가슴이 설렜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준호의 손길이 허리를 누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굳건히 했다. 여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김비서 부인과 함께 가주세요. 준호가 곧바로 명령했다. 은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생활이 익숙해진 것이 슬펐다. 하지만 오늘 이 감시는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은채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잠시만요. 제 지갑을 연회장에 두고 왔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중요한 약이 있거든요. 김 비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는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된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다. 준호 사장님 첫 부인 일은 정말 안타까웠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쉿,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준호 사장님이 듣기라도 하면. 은채는 벽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담 하긴요. 그 후로 회사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겨우 회복했지만 새로운 부인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불쌍해요. 은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미 김 씨를 통해 첫 부인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회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의 곁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했다. 준호의 과거가, 그리고 회사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늦었네요. 준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해요. 화장 좀 고치느라. 은채가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는지를.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 임원이 은채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이번 주 금요일에 자선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좋아요. 제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준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것은 작은 반항이었지만 그녀의 계획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자선 모임 다음 날, 준호의 분노는 예상보다 더 격렬했다. 그는 은채의 외출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심지어 김 씨마저 일시적으로 해고했다. 하지만 그는 은채가 그 모임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준호 씨의 첫 부인을 아셨나요? 모임에서 만난 서진이라는 여성이 은채에게 물었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은채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라였어요. 저와 같은 대학 동창이었죠. 세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당신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은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공식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라가 준호 씨의 비리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회사 자금 횡령, 불법 거래, 그리고 그녀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모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분노, 과도한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다. 은채는 조용히 일어나 준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출장 중이었고 이것이 기회였다. 금고를 열기 위해 그녀는 준호의 중요한 날짜들을 떠올렸다. 회사 창립일? 아니다. 생일 역시 아니다. 그때 은채는 문득 깨달았다. 첫 부인과의 결혼 기념일.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은채는 서둘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김 씨였다. 김 씨? 왜 여기 계세요? 준호 씨가... 걱정 마세요. 준호 씨가 저를 해고한 건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이제 제가 밖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은채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이 집의 모든 것을 지켜본 그녀는 이제 은채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김 씨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세라 씨의 친동생이 아직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은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단순한 탈출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라의 정의도 함께 찾아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귀국할 예정이었고 그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했다. 은채는 이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했다. 연기력,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호가 귀국하기 전 그녀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김 씨가 알려준 대로 세라의 동생 윤미진은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김 씨가 은채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곧 돌아올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김 씨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헬스클럽 회원권이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미진 씨가 매일 아침 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해요. 준호 씨도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귀국했다. 예상대로 그는 은채의 자선 모임 참석에 대해 분노했지만 은채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은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세상은 위험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요즘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네. 어디 다니고 싶은 데가 있어? 은채는 김 씨가 준비한 헬스클럽 팸플릿을 보여주었다. 여기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처음으로 헬스클럽을 찾았다. 김 비서가 그녀와 함께였지만 은채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김 비서님, 저 잠시 화장실 좀요. 은채가 운동을 마치고 말했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마침내 윤미진을 만났다. 세라의 동생은 은채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은채가 곧바로 말했다. 미진은 주위를 살폈다. 언니는 진실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죠? 준호는 그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경쟁사를 음해했어요. 언니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았죠. 하지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진은 재빨리 은채의 손에 작은 USB를 쥐어주었다. 이걸 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준호는 그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채는 USB를 운동복 주머니에 숨겼다. 김 비서가 화장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호를 맞이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키스하고 하루 일과를 물었다. 운동은 어땠어? 좋았어요. 앞으로 매일 가고 싶어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좋아. 은채는 마주 웃었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폭발성을 지닌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날 밤 은채는 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노트북을 켜기 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다.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세라가 2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다. 이메일, 계좌 내역, 비밀회의 녹음 파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일기였다. 세라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은채의 손이 떨렸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신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었다. 세라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뭘 하고 있어?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보, 저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은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궁금했던 거야. 세라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은채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넌 처음부터 이것을 노렸던 거야? 날 파멸시키려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채를 놓았다. 이따가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준호가 나가자마자 은채는 서둘러 USB를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폭풍우였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준호가 말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잖아. 은채는 미소 지었다. 네, 기다릴게요. 준호가 떠나자마자 은채는 김 씨를 찾았다. 도와주세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미진 씨도 기다리고 있어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호화로운 가구들, 값비싼 옷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가두는 황금, 세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녀는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여권, 현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
이제 그녀는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알지 못했다. 준호가 이미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준비한 함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은채는 평소처럼 헬스클럽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운동복 안에는 USB와 필수품들이 숨겨져 있었다. 김비서가 여전히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은채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오늘은 수영도 하고 싶어요. 은채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김비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장은 감시하기가 더 어려웠다. 탈의실에서 은채는 미진을 만났다.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달했다. 준비됐어요? 미진이 샤워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김비서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침착하게 대피해 주세요. 직원들이 외쳤다. 혼란 속에서 은채는 미진을 따라 비상구로 향했다. 김비서는 잠시 그녀를 놓쳤고 그 순간이면 충분했다. 주차장에는 이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김씨가 있었다. 빨리요! 김씨가 외쳤다. 은채가 채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김비서가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고 있었다. 차는 빠르게 도시를 빠져나갔다. 은채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은채가 물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요. 미진 씨가 준비해둔 장소가 있어요. 김 씨가 대답했다. 도시 외곽의 한 아파트. 그곳은 미진이 세라의 이름으로 몰래 구해둔 은신처였다. 언니가 이곳을 준비했었어요. 미진이 설명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은채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소박하지만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가 곧 알게 될 거예요. 은채가 말했다. 이미 알았을 거예요. 미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가 모르는 것이 있죠. 미진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이건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준호의 모든 범죄 증거와 함께. 화면에는 세라의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나는 박준호의 모든 것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전 나는 마지막 희망을 이 USB에 담았다.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세라의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준호가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은신처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김 씨는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미진은 노트북으로 세라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은채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해요. 김 씨가 갑자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채가 물었다. 너무 조용해요. 준호 씨라면 이미 온 도시를 뒤집어 놨을 텐데. 마치 김 씨의 말에 대한 응답처럼 미진의 노트북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해요. USB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은채는 순간 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난 항상 한 발 앞서 있어. 서둘러요. 김 씨가 외쳤다. 이미 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은채의 눈에 무언가가 띄었다. 세라의 영상에서 보였던 작은 디테일이었다. 잠깐만요. 은채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세라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 이건 준호가 저에게도 선물했던 거예요. 미진이 놀란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에 특별한 게 있나요? 준호는 이걸 주면서 절대 벗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김 씨가 갑자기 은채에게 다가와 목걸이를 살펴보았다. 추적기. 은채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동안 준호는 이 목걸이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려요. 빨리. 미진이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출구가 있어요. 미진이 말했다. 언니가 비상용으로 준비해뒀어요.
그들은 서둘러 아파트 뒷문으로 향했다. 밤거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여기로요. 미진이 좁은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마주쳤다. 다른 길은 없나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씨가 주위를 살폈다. 저기 공사장이요. 그들은 공사장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 은채야. 준호의 목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만하자. 넌 날 이길 수 없어. 은채는 숨을 죽였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녀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USB만 돌려주면 돼. 그럼 너희를 보내주지. 미진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절대 안 돼요. 언니도 같은 제안을 받았었어요. 공사장의 어둠 속에서 은채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준호에게 굴복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공사장의 어둠 속에서 은채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준호 씨. 은채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죠? 그녀는 USB를 들어보였다. 빗물에 젖은 USB가 희미한 가로등 빛에 반짝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세라 씨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나요? 준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은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세라 씨는 당신의 첫 번째 실수였죠. 하지만 저는 두 번째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공사장의 불빛이 일제히 켜졌다. 미진이 전기 스위치를 찾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빛에 준호와 그의 부하들이 잠시 눈을 가렸다. 그 짧은 순간 은채는 재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은채가 준호의 귀에 속삭였다. 이 USB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죠.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거짓말. 확인해. 보실래요? 은채가 USB를 건넸다. 세라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도 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 준호가 USB를 뺏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은채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준호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저와 거래를 하시겠어요? 김 씨와 미진은 놀란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다. 당신, 날 협박하는 거야?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다. 아니요, 제안하는 거예요. 은채의 눈빛이 단단했다. 저는 세라 씨처럼 약하지 않아요. 당신이 날 없앤다고 해도 이 모든 증거들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빗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사장에서 은채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한때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권력과 진실의 대결이 되어 있었다. 뭐가 필요한데?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간단해요. 첫째, 세라 씨를 풀어주세요. 둘째,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채가 잠시 숨을 골랐다.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준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은채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미 이겼어요. 은채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부터.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은채는 미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밤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다. 정말 대단해요. 미진이 말했다. 언니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채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 그저 준호 씨의 약점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약점이요? 네, 그의 명성이죠. 준호 씨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가 쌓아온 이미지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은채의 말대로였다. 준호는 결국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세라는 그날 밤 정신병원에서 퇴원했고 준호는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세라의 정신병원 입원은 오해였다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진이 물었다. 우선은 은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카페 밖에서 김 씨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은채의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김 씨가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준호의 서명이 찍힌 서류들. 근데 왜 USB 원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미진이 궁금해했다. 사실 복사본 같은 건 없었잖아요. 은채가 미소 지었다. 블러프였죠. 하지만 준호 씨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은채는 뒤돌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들 중 하나에서 준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라 씨는 잘 계신가요? 은채가 물었다. 네, 언니는 이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시대요. 은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 것이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김 씨가 물었다. 일단은 제주도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은채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 씨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까요? 은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지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의 약점이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자신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준호 씨의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네요. 제주도의 봄은 서울과는 달랐다. 은채는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달 전 그녀가 내린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카페 주인이 다가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은채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진이었다. 은채 언니, 뉴스 보셨어요? 준호 회장이 사임했대요. 은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사회의 결정이었나요? 네. 그동안의 비리 의혹과 세라 언니 사건이 결정적이었대요. 회사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다고. 대화를 마친 후 은채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요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었다.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오늘도 글 쓰시나요?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세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달 전 퇴원한 후 은채를 찾아왔고 이제는 종종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조금씩이요. 은채가 대답했다. 세라가 은채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준호의 사임 소식을 들었어요. 세라가 말했다. 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세라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의한 시스템의 변화였다. 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세라가 물었다.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요. 그분다워요. 고 세라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바다가 반짝였다. 은채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한때 그녀는 준호의 아름다운 세장 속에서 완벽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세라가 물었다. 우선은 이 책을 완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은채가 잠시 망설였다. 법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세라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라면. 그때 은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준호의 회사 이사회에서 온 메일이었다. 그들은 은채에게 자문위원직을 제안하고 있었다. 회사의 새로운 윤리 경영을 위해 그녀의 경험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받아들일 거예요? 세라가 물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시스템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은채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거예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은채의 책이 출간되었다. 황금세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울렸고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오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출판사의 담당자가 물었다. 은채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네, 준비됐어요. TV 스튜디오의 불빛이 그녀를 비추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으셨나요?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필요였어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필요였죠. 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통제와 심리적 조종도 폭력의 한 형태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그림자들이 있죠. 인터뷰가 끝난 후 은채는 제주의 한 여성 쉼터를 방문했다. 이제 그녀는 정기적으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간견을 하고 상담을 해주었다. 은채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은채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저녁 그녀는 새로 열게 된 법률사무소에서 미진과 세라를 만났다. 그들은 이제 함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 준호가 미국으로 떠났대요. 미진이 말했다. 은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죠. 세라가 말했다. 사무소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의뢰인이 오시기로 했어요. 미진이 말했다. 이번에도 재벌가 며느리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죠. 은채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채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김씨였다. 서울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어요. 가정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은채는 미소 지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은채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더 이상 황금세장, 속의 새가 아닌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은채의 사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최근 은채의 법률사무소는 재벌가 며느리들의 피난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저 박은채 변호사님이신가요? 방문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네, 앉으세요. 은채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전 이서연이라고 해요. SK그룹 부회장님의.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채가 차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은채의 과거와 너무나 비슷했다. 화려한 결혼식, 점진적인 통제,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자유. 변호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죠. 서연이 말했다. 은채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진이 들어왔다. 은채 언니 큰일이에요. 뉴스 보셨어요? TV 화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업이 여성인권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세라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이해가 가요. 준호 씨다운 선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미진이 물었다. 그는 항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의 과거를 덮기 위해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려는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 남편도 비슷해요. 외부에서는 완벽한 신사지만.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채가 말했다. 더 큰 그림이요? 미진이 물었다. 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은채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단순히 의뢰인이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도망치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사회를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은채의 사무실에서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법적 자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현실이 되는 날까지. 은채가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말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은채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고통은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되어 있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은채의 법률사무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법률사무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센터라는 이름의 종합지원센터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첫 강의 날이네요. 미진이 강의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예비 신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단순한 법률 교육이 아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이었다.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네요. 세라가 참가자 명단을 보며 말했다. 강의실은 금세 가득 찼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은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감과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청중 속에서 서연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통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은채에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준호 회장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채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통제적인 행동, 점진적인 고립,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모든 징후가 있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에요. 그날 저녁 은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김 씨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세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기업들과 협력해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김 씨는 은채의 책상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센터의 첫 번째 수료생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가끔 생각해요. 김 씨가 말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일찍 도와드렸더라면, 아니에요. 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은채는 문득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고독과 성찰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요? 김 씨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채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책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우리가 함께 라면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동안 센터를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제는 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은채가 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욱 강하게 내렸다. 하지만 은채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올 것이고 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은채의 새로운 시작센터는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최근 재벌가의 며느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로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은채 씨,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해요. 미진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은채는 창가에 서서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이야기요. 특히 서연 씨의 사례에 관심이 많대요. 서연의 이야기는 특별했다. 그녀는 이혼 후 센터의 상담사가 되어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증언도 했다. 좋은 제안이네요. 은채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센터를 찾는 분들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김 씨가 급하게 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준호 씨가 미국에서 비슷한 센터를 열었대요. 은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세라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성 없는 그의 센터와 우리는 달라야 해요. 그날 오후 은채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설립하는 계획이었다. 부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요. 미진이 보고했다. 특히 항구 도시의 특성상 국제 결혼 피해자들이 많대요. 은채는 지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설명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서울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은채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제가 부산 지부를 맡고 싶어요. 은채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제가 그곳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은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 씨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어 센터가 조용해졌을 때 은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기를 썼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닌 희망의 기록이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센터를 찾았다. 그들의 눈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본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작은 희망. 우리는 함께 그 희망을 키워나갈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은채는 이제 알고 있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름의 끝자락, 은채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서연이 이끄는 부산 지부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떠올렸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옆자리에 미진이 말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채 언니, 미진 언니, 마중 나왔어요. 새로운 센터는 부산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벌써 50명의 내담자가 등록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도 우리의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개소식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역 언론사들도 취재를 나왔다. 은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센터의 문을 여는 것은 단순한 사무실 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청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세라였다. 그녀는 이제 서울센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은채에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준호 씨의 미국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부산의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은채와 서연, 미진은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두렵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은채는 미소 지었다.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죠.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채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준호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은채가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맞서 싸우고 변화를 만들어 가요. 해변의 모래 위에
그들의 발자국이 남았다. 파도가 밀려와 그 흔적을 지울지라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변화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은채의 새로운 시작 센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 설립된 지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그들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온 편지예요. 미진이 은채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도쿄의 여성단체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해요. 은채는 창가에 서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세라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은채 씨,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대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법안은 그들이 1년 넘게 준비하고 싸워온 결과였다. 이제 피해자들은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연 씨에게도 알려야겠어요. 미진이 전화기를 들었다. 부산 지부를 이끌고 있는 서연은 이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과 활동은 많은 기업들의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김 씨가 은채에게 알렸다. 누구죠? 준호 씨의 어머니세요.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 편에 서서 은채를 비난해왔다. 저녁이 되어 준호의 어머니가 센터를 찾았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은채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은채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최근 손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은채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은채가 따뜻하게 말했다.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를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요. 그날 밤 은채는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꿈꾸던 변화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셀에게 말했다. 전화가 울렸다. 부산의 서연이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래요, 서연 씨.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은채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은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과거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꿔낸 것이다. 겨울에 첫 눈이 내리는 날, 은채의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새로운 시작센터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각 지부의 대표들과 상담사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꾸었습니다. 은채가 단상에서 말했다.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더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는 친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김씨, 미진, 세라, 서연,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중요한 후원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서연이 연단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이자 변화의 주역입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한 참가자가 특별한 나무 조형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희망의 나무예요. 미진이 설명했다. 매월 한 명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나무에 리본을 하나씩 달아요. 나무는 이미 수백 개의 다채로운 리본으로 가득했다. 각각의 리본은 한 명의 생존자를 상징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은채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희망의 날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은채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전역과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밤이 되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떠난 후 은채는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진, 세라, 서연이 그녀와 함께였다. 기억나요? 세라가 말했다. 처음 이곳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저 도망칠 곳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맞서 싸우고 변화를 만들어가요. 은채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축복처럼 보였다. 슬레타를 이제 어떤 꿈을 꾸실 건가요? 미진이 물었다. 은채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꿈이 필요하지 않을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세상을. 그들의 발자국이 첫눈 위에 남았다. 그 흔적은 곧 새로운 눈으로 덮일 것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은채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청중석에는 법학과 학생들과 사회학과 학생들이 가득했다.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주역입니다. 은채가 강단에서 말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통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은채에게 다가왔다. 저는 박지현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준호 회장님의 조카예요. 은채는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지현 씨. 삼촌의 일을 알게 된 후 저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센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다. 희망의 날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그들은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시아 여성 인권 포럼 준비는 잘 돼가나요? 은채가 물었다.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중국, 베트남 많은 나라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서연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채는 센터의 교육실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창업 교육을 받고 있었다. 희망의 날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은채 씨, 김 씨가 다가왔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응접실에는 국회의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님,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법안에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인데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센터가 조용해졌을 때 은채는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세라가 그녀와 함께였다. 가끔 궁금해요. 세라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더 일찍. 아니에요. 은채가 말을 끊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나 봐요. 우리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은채는 문득 자신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의 일기는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닌 희망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내일은 청소년 센터 방문이죠? 세라가 물었다. 네,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가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름의 한 아침 은채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센터가 아시아 최대의 여성 인권 단체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준비 다 됐나요? 미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제 곧 시작해요. 은채가 대답했다. 강당에는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채가 연단에 올라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청중 속에서 서연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제 부산 지부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채가 계속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다.
변화의 얼굴들이라는 제목 아래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일본에서 온 활동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군요. 점심시간 은채는 잠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은채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님,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네가 그 고통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다니. 은채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용기는 모두 같았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활동가가 말했다. 은채 씨가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은채는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의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은채는 문득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았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황금세장은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희망의 날개가 되어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날들, 은채는 자신의 두 번째 책 희망의 날개에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전 세계 여성들의 힘찬 이야기를 담은 희망의 기록이었다. 언니, 최종 교정 끝났어요. 미진이 원고를 들고 은채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고마워요. 은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 책은 특별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때 세라가 급하게 들어왔다. 은채 씨, 큰 소식이에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센터의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인 모델로 채택하고 싶다고.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였다. 그리고 하나 더, 세라가 계속했다. 준호가 미국에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대요.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준호의 이름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저 먼 과거의 한 장이었을 뿐.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요? 은채가 물었다. 부산 지부가 너무 성공적이라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도 자문을 요청한대요. 미진이 대답했다. 오후, 은채는 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했다. 미래의 리더.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은채가 젊은 참가자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의 꿈이 이 사회를 바꿀 거예요. 강의실에는 20명의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은채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 이제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변호사님,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요?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죠. 저녁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은채는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씨 덕분이에요. 은채가 말했다. 그때 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 씨가 미소 지었다. 은채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단풍잎이 하나 떨어져 은채의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그 잎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몰랐어요. 은채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할 줄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김 씨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났다. 은채는 그 불빛들이 마치 수많은 여성들의 희망처럼 느껴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며 함께 어둠을 밝히는 별들처럼. 겨울의 첫 눈이 내리는 아침, 은채는 새로운 시작 센터, 설립 2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센터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자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미진이 보고했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벌써 도착하시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흰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기념식장에는 특별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들의 여정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2년간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처음 센터를 찾았던 떨리는 발걸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당당한 모습까지. 이제 시작하시죠. 세라가 은채에게 말했다. 단상에 오른 은채는 가득 찬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동안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 각국의 활동가들, 그리고 새로운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있었다. 2년 전 우리는 작은 불빛 하나를 켰습니다. 은채가 말했다. 그 불빛은 이제 수많은 별이 되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녀 옆에는 어린 손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계속했다. 매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희망으로, 고통이 힘으로 변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채는 옥상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눈으로 인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혼자 계시네요. 세라가 다가왔다. 생각할 게 많아서요. 은채가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래에서는 센터를 찾은 새로운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세라가 말했다.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은채가 대답했다. 그래서 더 기대돼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은채는 문득 자신의 첫 번째 책에 썼던 문장을 떠올렸다. 우리는 더 이상 새장 속의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다. 이제 그 말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를 찾고 더 많은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은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의 이야기,